우리 앞에는 더 밝고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으며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게 됩니다. 장성택을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통일은 대박이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궁금증이. 김정은 위원장과 주요 측근 인사들이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뭐 별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네. 다들 괜찮으셨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주요 지도부들이 그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신문에 사진 한 장 실리고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회담 스트레스라든지 그 과도한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건강이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북 특사단을 배웅할 때 김정은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손을 봤는가 하면은 예전에 김정일이가 보면은 손이 굉장히 검붉었습니다. 손바닥이. 그래서 손바닥이 검붉다는 거는 간이라든지 어떤 혈관계통이 안 좋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TV를 보니까 흔드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손바닥이 굉장히 검붉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건강이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김정은은 스스로 자기가 대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때도 대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좀 더 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외적으로 뭐가 누구서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안남도 평원군에 있는 당 문원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6.15 회담이나 14선언 된 당 문원고가 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통전부나 정찰청부, 그다음에 외무성이나 국제부가
TF를 끓여가지고 거기서 심도 있게 좀 전략을 짜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때도 그런 그 행방에 묘연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보기관의 대비 조사에 따르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일 이상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것은 총 18회에 달합니다. 김일성 사망 직후 무려 87일 동안 모습을 감춰가지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18번 가운데 13번에 대해서는 정보기관도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연결돼 있지요? 네, 대기 중입니다. 우리 군은 그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 군은 한반도를 정밀 관측하고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가 장착된 다목적 인공위성인 아리랑 2호, 아리랑 3호, 그리고 해양 정보함을 통해 핵심 기관 및 북한 내부의 영상,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RC-12와 RC-7 정찰기와 내부 정보원을 통해 평양의 동태도 24시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이상 징후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정보를 알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주요 지도부가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한번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7년 동안 현지 지도에 동행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주요 시기를 분류해서 북한 권력의 흐름을 분석한 대외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은 가장 비통한 실정.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젊은 후계자가 보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당시 화면입니다. 그때 나이 28이었습니다. 권좌를 물려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초고속으로 북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 집권 초기에 그는 아버지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지도에 보이는 어린 지도자의 모습은 때론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국내외에서 김정은의 북한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7년여, 김정은의 북한은 아직 건재합니다. 이에 북한 권력의 변동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북한 권력층의 모든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그들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통계로 들여다봤습니다. 아, 6개월이 걸린 조사 연구 끝에 평양의 파워 엘리트, 그들의 사회 연결망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에 보도된 김정은의 현지 지도 수행원을 전수조사한 화면입니다. 정보기관 내부 자료와 통일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들이 조사한 자료도 모두 수집 반영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5명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김정일 사망 당시 운구차 곁을 지켰던 북한 최고의 실세들입니다. 20대 어린 후계자의 초고속 세습을 도운 것은 운구차 7인방으로 상징되는 후견인 그룹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언제 이 후견인 그룹이 왜 필요했는가? 그리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견인 그룹을 만들 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무엇인가? 가장 관심을 둔 것은 역시 군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7인방 중에 4명이 군부입니다. 이영우 총참모장, 그리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우동추 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 그리고 김정각 총정치국 1부국장, 이 4명이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군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다.
김정은이가 그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 후견인들하고 통치를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6개월의 기간은 김정은과 후견인들의 공동 통치 기간이다. 일각에서 많이 조명이 됐던 웅구칠인방 이 인물들이 면면을 따지면 당과 군의 인물들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날 시점에서 다시 보면 이 7인방에 지금 한 명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숙청이 시작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장면입니다. 지휘관이 리영호입니다.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이영호. 리영호는 군사 분야에서 김정은의 스승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회의에서는 리영호 동지를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부 최고 실세 리영호를 숙청한 김정은은 아버지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퇴장시켰습니다. 리영호 숙청 이후 어떤 인물들이 부각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밀려난 자리는 고모부 장성택의 가족과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때가 장성택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최고 권력자로 거침없이 힘을 휘두릅니다. 집권 2년이 지난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기의 긴장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 군사재판 진행. 2013년 12월에 김정은은 고모부이자 북한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을 공개 처형하는데요. 아버지가 마련해준 후견인뿐만 아니라 고모부까지 전격적으로 숙청한 김정은은 집권 2년 만에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전후 군사 분야 인물들의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분석 결과 1위부터 4위까지가 전원 교체됐는데요. 지난 2016년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전당대회 화면입니다.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초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장성택도 처형하고 군부도 장악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김정은의 북한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자,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현지 지도 수행을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군관계 업무를 보는 황병서를 빼놓고는 모두 당 관료로 바뀌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경제 분야에도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젊고 실무에 밝은 테크노클라트들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김정은은 인사를 할 때 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은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김정은은 오수용, 한광상, 마원춘과 같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테크노크라트와 경제통을 자신의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호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흑수저였습니다. 순수 뼛속까지 그 군인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수 야전 군인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정은의 스승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공부할 때 포병학을 가르친 그 스승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짜놓은 구도대로 움직이는 나는 꼭두각시는 아니다. 나는 나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딱 좋은 인물이 이영호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정군은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벼락출세했지만은 가장 약한 고리였다. 측근 세력들을 친위 세력으로 이제 재구축하는 그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후견인 세력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유일 영도 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리용호라든지 아니면 현영철이라든지 실제 이제 군부 실세들을 제거하고 당의 주요 인물들을 군의 요직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당 국가라고 해서 당이 지배하는 국가 형태인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사회주의의 어떤 당 국가를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 숙청의 좀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 숙청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데 장성택의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숙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장성택을 숙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고 봅니다. 장성택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특히나 행정 분야와 재정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성택이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시각하고 북한 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장성택이는 사법검찰 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행정부장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보위부 특별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체포됩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사법검찰이 나한테 대들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북한을 볼 때 우리나라가 자꾸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의 틀에서 보게 되면 혼동을 일으키는데 북한은 엄밀하게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고 나면 법무부도 사실은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거죠. 장성택 처형 이후에 새로운 낯이 익지 않았던 인물들이 전면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특히 7차 당대회 이후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군 관계 업무를 보는 사람은 황병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군의 반발 같은 것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6년 그 7차 당대회 당시에 정치국에 군부가 7명이 포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년 전원회의 때는 이제 3명만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부터 당에서 이제 군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에서 소련이 1990년대 소련이 동굴압한 무너진 원인 첫째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군대가 비정치화됐다. 당의 용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서도 집행을 안 했다. 탱크가 가다가 주민들한테가 인민들이라고 쏘지 못하고 돌다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군의 지휘관이 마음대로 지휘를 못하죠. 평시에는 자체로 한 개 무장 집단 2명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성택 처형 후 그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현지 지도를 수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오수용, 한광상, 마원춘 모두 실무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급조된 후계 체제와 권력 승격이 그리고 유일 체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시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칭 김정은 시대의 정책 비전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경제강국 건설, 과학강국 건설 여러 가지 정책적 비전을 많이 제시를 하죠. 이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경제 분야에서 실무관료로 인정을 받았던 이러한 인물들이 대거 발탁이 되게 됩니다. 마원춘 같은 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인사를 개편하는 거 보면 김정은은 철저하게 실무주의자, 실용주의자를 선호합니다. 이제 마원춘이가 술을 먹고 한번 낙마됐던 적도 있고 혁명화 갔던 적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특기를 가지고 있냐면 중국에 나와서도 건축물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서 눈으로 시각으로 봐가지고 이 원가를 분석 계산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마원춘이를 데리고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내가 순마장을 제대하는데 얼마큼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부지를 하겠습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머릿속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실수율까지 세멘트나 강제 실수율까지 계산해서 하는데 그게 90% 이상을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원춘이는 그렇게 술 먹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해서도 비판소로만 대체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 또 뭐 한 가지 이제 그 실용성과 관련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이제 과학기술 중시 노선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 평양을 제가 2007년도에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래과학자 거리 거기에 핵 미사일 기술 과학자들이 거기 거주를 한 정도로 이제 우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6년 동안에 이제 4번의 핵실험을 하고
약 50여 회의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기용하는 참 이런 모습도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태종수 전 부총리 같으면 나이가 81입니다. 81인데도 그 중화학공 이런 데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지난해 10월달 당전에서 발탁을 했거든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도 등용한다니까 제가 제일 반갑습니다. 조 의원님. 예, 김정은은 2013년 3월 3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육성을 공개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내걸은 것이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국정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테크노크라트들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은 교육혁명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실용, 과학기술 얘기를 했는데 영어 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수한 북한 내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재미있을 겁니다. 평양의 한 학교 내부 영상입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영어 수업을 받습니다. I'm Miss, I'm your sir. sir 하는 것은 남자 선생님에게 하는 것이고 Miss 하면 여자 선생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Morning class. Morning Miss. Good, very good. Sit down. How are you? 영어 수업은 읽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나요? 어문함수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잘 듣는 놈. Any volunteers? Any volunteers? 누가 해보겠습니까? Let's count numbers in English. 1, 2, 3, 4, 5, 6, 7, 8, 9, and 10. Very good. Then in chorus. 1, 2, 3, 4, 5, 6, 7, 8, 9, 10. Once more. 좀 더 빨리 하겠어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I can't. 선생님보다 너무 빨리 하니까 선생님이 셀 수 없어요. Very good. Everybody. 북한에선 어느덧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7년 동안에 북한 내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변화하는 면도 있고 또 변화 안 하는 면도 있겠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와 새로운 파워 엘리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리와 효율을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화면입니다. 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불립니다. 조사팀은 최고인민회의 12, 13기 대의원 687명의 연령,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주요 이력과 가계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고위급 탈북자들을 수차례 심층 면접했습니다. 대의원들의 사회 연결망을 면밀히 조사해서 상위 100명을 추출한 후 표본을 한번 내봤는데요. 예, 결과입니다. 김정은 시대인 13기 대의원의 평균 나이는 김정일 시대인 12기에 비해 5살이 어려졌고요.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도 다양해졌습니다.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은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활동한 항일 빨치산들입니다. 이들 역시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인 13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항일 빨치산의 세습 비율마저 급격히 줄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우리 국회와 같다라고 하는 건 위상한 입법부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지 기분 나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단 자체에 이제 김정은이라든가 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좀 687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명단 자체가 당의 그때 당시의 의지 그리고 김정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구도를 보는 데서는 최고인민회의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세대 교체가 아주 명백한 건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3기 대의원들이 총 687명인데 그중에 55%가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376명이 교체가 됐는데요. 사실 그 정도면은 완전히 대폭적인 물갈입니다. 당 정군뿐만 아니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단체 모든 걸 망라하는 구성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 김정은의 이런 독자적인 행보가 자신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핵심 그 측근 그룹이 뒤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그 체제적인 움직임인가? 이걸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인사, 이 인사들 5명의 사회관계망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떠오르는 실세인 김여정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을 분석해봤습니다. 김여정은 최룡해와 접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때 북한 정권 2인자로 불렸던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사회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이번에도 최룡해가 지목됐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최룡해와 연결관계가 큰 것이 확인됐는데요. 최룡해. 그는 북한 권력의 핵심 축인 항일발치산 2세입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사회주의 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과시하며 현재 최룡해는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모든 핵심 권력기관들을 통제, 관할하는 부서입니다. 당 속의 당이라 불리는 조직지도부는 그들만의 권력 집단이라고 할 정도로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분석한 결과 조직 지도부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북한에서 조직 지도부의 위상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지도를 수행한 주요 인물 가운데 최룡해, 조영원, 박태성 등 조직 지도부 출신 인사들이 눈에 확연히 띕니다. 조직 지도부는 모든 공산당에서 핵심 부서입니다. 원래 공산당은 오랫동안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을 비밀리에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직 지도부는 또한 사람들의 인사를 일일이 뒷조사도 하고요. 다 감독하는데 정보와 교육을 다룰 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이 모든 목숨을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조직 지도부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정부의 인사혁신처, 검찰, 경찰, 그다음에 감사원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만든 전국에 걸쳐 있는 흑수저들, 참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선발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배치를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면서 검열을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수사를 해서 고위부에 이첩해서 처벌까지 숙청까지 하는 그야말로 그 수령제에서의 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대 부서라고 이제 호칭을 하죠.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양대 부서로 하면서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당의 영도 체계를 강화할 때 흔히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의사와 약제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직 지도부가 의사고 약제사가 선전선동부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조직 지도부에 그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누나이자 김정일의 맏딸인 김설송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공식 보도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그 김설송이 누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하던 화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였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24일 동안 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플리코프스키. 북한 권력 구도와 관련한 그의 중요한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И мы потом уже по Транссибу вернемся опять на Хасан. Такой у него план был поездки. И мы его уже готовили. Он тогда сказал, я вот привезу свою дочь. Вот хочу, чтобы вы с ней пообщались и послушали. Она очень продвинутый политик. Она молода еще. Тогда он сказал, что ей что-то около 20 лет. 당시 20대였던 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김정일은 4명의 부인에게서 6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이 가운데 74년생으로 알려진 김설송의 실체에 대해 설이 분분합니다. 정남이가 72년도생에 정남이 낳고 나서 살면서 74년도에 이제 김영수 그 여자하고 타자수 분명한 타자수하고 이제 살림을 이제 타자수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죠. 설송이라고 김설송. 안개 쌓인 평양만큼이나 베일에 쌓여 있는 김정일의 맏딸 김설송. 왜 지금껏 그 역할이 파악되지 않았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맏딸인 김설송에 대한 김정일의 사랑이 깊었던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 폴리코프스키 이야기가 없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었는데 김설송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김설송은 고모 김경희하고 돈독한 관계였는데요. 조직 지도부 부장을 3년 동안 역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연구소 연구국장은 김설송이 정권 내부의 모든 정보를 간직하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조직의 정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권력을 양분할 수 있는 백두혈통인 김설송을 주목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세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김설송 이야기는 저도 그 90년대와 2000년대 초까지도 그때는 김정은이 부상하기 전이죠. 그때까지는 김설송 이름이 종종 나왔습니다. 조직부 내에서 행정을 맡은 그 고위 탈북자는 말하기를 김정일이 재가를 한다. 말하자면 결재를 할 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김정일 하고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건 그 김정일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그게 김정일 결재라고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는 김설송이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설송이 읽지 않고 김정일이 보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김설송이 김정일 밑에서는 역할을 굉장히 했다라고는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왜 반박을 하냐면 북한에서 조직부에서 있으면서 그 올라오는 문건을 다 컨트롤했다 하게 되면 그거 보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올려버렸다는 거는 북한의 내부 엘리트 중에 소문이 납니다. 반드시 소문이 납니다. 이거는 숨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부에서 설송이와 김정일의 딸이 저걸 한다 하게 되면 나와서 자기 와이프도 어떻게 누구한테도 말하자. 이건 반드시 됩니다. 이런 소리 저는 거기서 위에 있으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증언은 한 20대로 보인다 그랬는데요. 2001년도 같으면은 김설송 같으면은 27살입니다. 그리고 김혜정 같으면은 15세 정도 되죠. 근데 여자 나이 15세 정도면 꾸미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는 되거든요. 저는 차라리 김여정 쪽에 무게를 둡니다. 15살 정도의 그런 정치 감각이 없었다 그러면은 일약 30세에 정치국에 진입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 특사로 오고 이걸 하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개인적인 정치적 관심도 많고 특히 재황학 교육을 아주 단단히 받지 않았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그 김여정 그 남한에 평창에 왔을 때 상당히 그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두 사람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부터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빠를 보조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도 이보 경제를 가차없이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고모부도 처형을 하고 반대로 동생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애착을 가지면서 인간 혈연적으로 이제 의존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으로도 서로 이제 신뢰를 하면서 의존을 해가는
이러한 구도가 지금 전개가 되는데 김여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곽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조직지도부에서 역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고요. 상당히 행사를 이제 주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서기실의 역할도 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장막 뒤에 누가 있든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을 장악하고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리더십을 닮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의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진심으로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무장 독립 투쟁을 통해서 민족을 해방시켰다라는 과장이 있건 없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의 존경, 정당성이 있다는 거고요. 72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잘 살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1970년대가 가장 전성기였다는 혹은 황금기였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 추억이랄까 그리고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복고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첫 연설이 과거 김일성 시대처럼 다시는 배를 굼지 않겠다 하는 것이 김정은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보면은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다시 태어난 느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핵 보유 강국이 돼서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걸 심어줘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일성에 기대어가지고 북한을 완벽하게 통치하려는 김정은의 생각은 그의 발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김정은의 7년치 육성 연설 발언, 김정은 명의의 문서를 모두 수집한 후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향후 북한이 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본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10년사를 발표하는 화면입니다. 우리는 조국 역사의 특이할 사변들로 빛나게 아로새겨진 이 전공 12년을 보내고 원대한 포부와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새해 2013. 김정은이 이루려고 하는 북한, 그 모습을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사팀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2012년부터 연설과 발언 등 그의 육성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신년사와 연설, 당대회 보고서 등에서 김정은이 자주 쓰는 단어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시멘틱 네트워크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문장의 배열, 단어의 연결관계에 차등을 둬 수치화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의 빈도수가 아니라 내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8살의 권력을 넘겨받은 김정은. 집권 1년 차, 그가 내뱉은 말과 글 속에 담겨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2012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많이 한 발언은 위대, 인민, 혁명, 조선 노동당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의 연결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성기, 강성부흥, 유훈 등 그들 스스로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김일성 시대로의 향수가 보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카리스마는 대체 불가입니다. 조사팀은 러시아와 중국 일대의 군사문서 보관소 등을 1년여 동안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관련된 극비 자료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사팀이 입수한 비밀 서류에 88 국제여단 소속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88 국제여단은 중국에서 일본군에게 쫓겨 소련으로 넘어온 빨치산들로 구성한 부대입니다. 두 번째 문서에는 대위 김일성에게 훈장을 준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련군 적기 훈장 수여라는 제목에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빨치산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화면은 만주에서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이재덕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접근이 안 되었던 현재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초생 유지되어 진해청서 출걸린다. 주요 내가 초생도 유지되어 금행진 주여서 진을 정린다. 북한은 정권의 정통성을 김일성 주석의 만주 항일투쟁에서 찾습니다. 주 무대가 백두산이었다며 백두열통이라고 신성시하는데요. 김일성 주석은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 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해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희 조사팀이 최초로 입수한 보고서에 김일성이란 서명이 뚜렷합니다. 그는 당시의 만주를 조선 사람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 항일 투쟁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했습니다. 스스로를 왕청유격대 정치위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유격대 인원은 90명, 무기는 소총 70자루와 권총 10자루라고 자세히 적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경력을 앞세워 강력한 카리스마로 북한을 호령했던 김일성. 그리고 할아버지의 강한 리더십을 담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 그는 할아버지 시대처럼 인민들이 굶주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사팀의 단어 분석 결과가 그의 속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아버지가 마련해준 인물들을 숙청하며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를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집권 7년 동안 비어진 그 자리는 실무에 밝고 젊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도 단행했는데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에서 이전 시대를 넘어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받들어 추진해 나갈 파워 엘리트들을 정비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자기 정치를 시작한 김정은의 발언 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아, 2017년 김정은이 가장 많이 한 발언은 인민, 위대, 혁명 같은 상투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힘있는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고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이라고 할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목표를 지금 갖고 있는 건가?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는 2016년 5월 달에 제7차 당대회 당 결정서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일단 북한이 경제 강국의 완성을 통해서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한 이후에 북한이 이제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 강국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다. 북한이 원하는 최종 상태가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원하는 최종 상태는 뭐 인도, 파키스탄식의 어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 국가로서 남북 관계 개선도 하고 또 미국 관계 정상화를 하고 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재도 완화하고 인민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정은의 그 체제 운영 목표는 분명히 사회주의 강국 건설입니다. 그 수단은 그 경제 핵 건설 병전 노선이고요. 어떤 핵을 가진 상태에서 사회주의 강국 그 강성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백두산에 12월 8일 날 김정은이가 12월 8일 날 단독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결심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지난해 10월에 열린 그 노동당 중앙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의 핵심 간부 상당수를 새로운 얼굴로 교체를 했죠. 이쯤 되면은 세대 교체가 공식화됐다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 있을 세대 것 같습니다. 교체다. 네. 아까 우리 곽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작년 12월 8일 날 백두산에 홀로 올라가서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당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인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대 교체, 김정은의 임무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할 수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 반발, 군부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전 정비 차원에서 지난 10월 7일 날 세대 교체를 완전히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국 사무위원 같으면은 김영남을 빼놓고 저는 교체했고요. 5명 중에 4명이 된 거니까. 정치국 위원은 양영선만 빼고 저는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국 후보위원 같은 경우에도 15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100% 교체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 자기 인물을 데리고 정치를 해나갔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7기 2차 당전원회 하면서 이 대북 지지를 헤쳐나가려면 젊은 사람들을 교체해야 되는 건 사실이다. 능력 있고 젊은 사람들, 이게 필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다음 행보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남북 단일팀에 특사단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새롭게 등장한 파워 엘리트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회담에 임할지 궁금합니다. 그 이번에 대북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이제 표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어떤 그 전쟁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북한에게 굉장히 강한 어떤 인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만약에 받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 강국, 나아가서 사회주의 강국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기대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핵을 정말 버릴 것인가? 국제 정치에서 핵실험 성공하고 핵을 버린 나라도 없고 리비아라는 반면교사가 있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북한과 합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철저하게 검증을 먼저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김정은은 과연 검증을 받고 핵을 포기하면서 평화를 보장받으려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전망적으로 아주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정의용 특사를 만났을 때 거기 누구 참가했습니까? 통전부장하고 김여정밖에 안 참가했습니다. 기존에 김종일이도 김양곤이만 참가시켰습니다. 명백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뭘 말해주냐면 그 엘리트에서도 여 문제만은 여 사람 이상도 벗어나가지 못하게 여기서 비핵화 문제가 아직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비핵화 소리 안 나옵니다. 지금 북한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 자신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뜻밖의 미국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고민, 아마 북한 지도부는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지금 이렇게 열리게 된 거는 딱 세 단어입니다. 비핵화라는 말을 북한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서 세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너무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굉장히 아주 성격이 화끈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작년까지 그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미치광이 폭주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김정은은 강성대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젊고 실무에 능한 인물들을 발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이런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하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쩌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화두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건 북한은 끝으로는 독재국가의 특성상 끝으로는 크고 과감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과감한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처지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내부 여론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회담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핵 기술자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평창올림픽 참가의 대화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은 또 핵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공개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일종의 스탠딩 오더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리기 전까지는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이런 어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런 비핵화의 과정들 또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그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이런 어떤 궁극적 해결의 계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김정은을 더 이상 경험 없고 패기만 넘치는 젊은 지도자로 그렇게만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이 그동안에 치열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또 체제 생존을 위해서 국가를 경영해왔던 그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